최근 7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병원비나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다는 게 공통된 이유입니다. 방금 뉴스에서 보신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70대 부부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대출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혹시 그게 남의 일처럼 들리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다면 이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시니어 자산 구조를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실하게 깨달은 진실 하나를 말이죠. 그건 바로 노후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금이 없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작 통장은 텅텅 비어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집 한 채 가지고 계셔도 당장 병원비 100만 원이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자녀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 그 순간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자녀 결혼까지 챙겨주고 나면 남는 게 빚뿐인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자식인데 결혼은 해줘야지. 집 한 칸은 마련해줘야지. 그 말이 부모 마음을 흔들고 결국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주게 만듭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약 42%가 자녀 결혼 지원 후 금융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반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내어준 그 순간부터 본인의 노후 안전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위기가 왔을 때는 그냥 벽돌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팔아야 돈이 되는데 위기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응급실에 실려가면 그 순간 필요한 건 집 시세가 아니라 현금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단 한 번의 병원비에도 결국 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대출 이자가 매달 여러분의 연금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단 한 번의 병원비에도 결국 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대출 이자가 매달 여러분의 연금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저는 박현도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30년 넘게 시니어 자산 관리와 재무 구조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동안 만난 어르신만 해도 수천 명이 넘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현금이 없어서 고통받는다는 점이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왜 지금 당장 현금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다 써버렸다면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상담하며 확인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다시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자녀에게 더 내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75세 김연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연자님은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모이면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집은 해줘야지.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손 놓고 있을 수 있냐. 전세금이라도 보태줘야 애들이 시작하지.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결국 결심하셨답니다. 평생 모은 돈 중에서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내놓으셨어요. 거기에 전세 보증금 보태주느라 5천만 원을 더 보태셨고요. 이것저것 합치니까 총 8천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통장에 있던 돈이 거의 다 나가버렸죠. 그래도 그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전세집 구했다고 행복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까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랍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자식만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세대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몇 달 뒤에 생겼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수술비에 입원비에 약값까지 합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통장을 열어보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지원하느라 다 써버렸으니까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거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이번 달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아들은 당연히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막막했다고 하세요.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약값이랑 간병비까지 생각하니까 머리가 하얘졌답니다. 무엇보다 아들한테 받은 그 돈을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밤마다 잠을 설치셨대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잘 시켰는데 이제 나는 누가 챙겨주냐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게 사랑이지만 현금을 다 내어버린 순간 내 삶의 안전망도 함께 사라지는 거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생각으로 현금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현금을 만들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일상 속에서 현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현금을 위협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안전해.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오해입니다. 집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집은 그냥 벽돌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팔아야 돈이 되는데 위기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 중 약 68%가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금융자산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72세 박영수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분은 서울에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장 수술비로 2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집을 팔자니 당장 팔리지도 않고 시간도 없었죠. 결국 급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10억짜리 집 주인인데 2천만 원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바로 이게 현실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으면 위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자녀 결혼 지원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저는 상담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꼭 말씀드립니다. 결혼 지원은 사랑이지만 반드시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고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부모가 자녀 결혼에 총 자산의 30% 이상을 지원한 경우 노후 빈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많이 내어주면 본인의 노후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원칙은 이겁니다. 자녀 결혼 지원은 총 자산의 10%를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결혼은 자녀의 시작이고 현금은 부모의 마지막입니다. 자녀는 이제 시작이니까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이미 수입이 끊긴 상태니까 한번 나간 돈을 다시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의료비 충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한 분당 연평균 의료비가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평균이에요. 만약 큰 병이라도 걸리면 1년에 2천만 원도 거뜬히 넘어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최명자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는데 한 달 만에 800만 원이 나갔어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비상금이 없으니까 결국 자녀들한테 돌아가면서 돈을 받아야 했죠. 그분 말씀이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병보다 더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료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의료비 비상금으로 따로 준비해 두셔야 해요. 이게 없으면 한 번의 입원이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해요. 통장에 현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경제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통장에 비상금이 1,000만 원 이상 있는 어르신과 없는 어르신의 우울증 발생률이 무려 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안정감이 정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67세 김동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장에 2천만 원 들어있는 거 보면 그냥 마음이 놓인다고요. 쓸 일이 없어도 있다는 것만으로 밤에 잠이 잘 온대요. 실제로 그분은 그 돈을 거의 안 쓰세요. 하지만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통장을 열었을 때 1,000만 원이 있는 것과 10만 원밖에 없는 것, 이 둘의 심리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 안정감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기초가 됩니다. 5번째는 자녀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이게 참 미묘한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자녀한테 돈을 많이 줬으니까 나중에 더 잘해주겠지 하고 기대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자녀의 부모 부양 의식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미 받을 건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이미 자녀에게 많이 줘버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현금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운사이징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너무 크거나 관리하기 힘들다면 조금 작은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차액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하는 어르신들이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70세 송기철님은 3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로 옮기셨어요.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엔 집이 작아지는 게 서운했는데 막상 옮기고 나니까 관리도 편하고 무엇보다 통장에 현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데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3억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73세 한영희님은 주택연금 신청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매달 90만 원씩 들어오니까 연금이랑 합쳐서 생활비 걱정이 없어졌대요. 자녀한테 손 벌릴 일도 없어지고 본인 용돈도 생겨서 친구들이랑 차 마시러 다니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적금을 잊어버리고 계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찾은 돈만 해도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68세 윤상철님은 이 방법으로 오래전에 가입했던 적금 통장을 찾으셨어요. 이자까지 합쳐서 800만 원이 나왔는데 완전히 잊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 말씀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기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많이 써버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내 통장에 흐르는 돈이 바로 내 내일을 지켜줍니다.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왜 현금이 중요한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생활비 1년치를 현금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왜 1년치냐고요? 어떤 위기가 와도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1년이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돈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에요. 적금도 아니고 투자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두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해두는 거예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렇게 생활비, 비상금을 따로 준비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금융 스트레스가 60%나 낮다고 합니다. 66세 임금수님은 작년에 이 방법을 실천하셨어요.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30만 원씩 따로 떼어서 비상금 통장에 모으셨습니다. 처음에는 30만 원도 아까웠는데 1년이 지나니까 360만 원이 모였어요. 그리고 2년째 계속하시니까 지금은 700만 원이 넘었답니다. 그분 말씀이 이 통장만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세요.
만약 지금 당장 2천만 원을 모으기 힘드시다면 10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따로 떼어둔다는 그 행동 자체입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두 번째는 의료비 비상금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생활비 비상금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의료비는 예고 없이 갑자기 크게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따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큰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3천만 원도 빠듯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암 같은 중증질환은 1년 치료비가 본인 부담금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간병비까지 합치면 더 많이 들어가죠. 72세 권순만님은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의료비 비상금을 준비해 두셨어요. 수술비랑 입원비로 2,500만 원이 나갔는데 미리 준비해둔 비상금으로 바로 처리하셨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으면 자녀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을 거라고 하세요. 준비해둔 덕분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답니다. 의료비 비상금도 처음부터 3천만 원을 목표로 하기 힘드시면 60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매달 50만 원씩만 모아도 1년이면 6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2년이면 1,200만 원이 되고요. 꾸준히 하다 보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지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요. 하지만 원칙이 없으면 결국 본인이 무너집니다. 제가 드리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가족 지원금은 일시금으로만 주고 정기적인 송금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번 정기 송금을 시작하면 끊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수입이 되어버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부모 중 78%가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가 실망할까봐 두려워서래요.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도와줄 거면 일시금으로 딱 한 번만 주세요. 그리고 그 금액은 총 자산의 10%를 넘기지 마세요. 이 원칙만 지켜도 노후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돈을 한 곳에 몰아두지 말고 2, 3곳에 분산해서 예치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한 은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통장이 동결되는 일이 생기면 당장 쓸 돈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도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되니까 여러 곳에 나눠두는 게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인데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여유자금 통장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관리하라고 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매달 쓰는 돈이 들어가고 비상금 통장은 절대 안 건드리는 돈이고 여유자금 통장은 여행이나 특별한 일에 쓰는 돈입니다. 67세 박수진님은 이 방법으로 통장을 3개로 나누셨어요. 각각 다른 은행에 만들어서 생활비는 1천만 원, 비상금은 2천만 원, 여유자금은 500만 원 이렇게 나눠두셨습니다. 그랬더니 돈 관리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비상금 통장은 아예 카드도 안 만들고 통장만 집에 넣어뒀더니 절대 안 건드리게 되더랍니다. 5번째는 석 달에 한 번씩 본인의 금융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비상금은 충분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통장별로 잔액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도 정리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저축률이 40% 높다고 해요. 70세 김정남님은 매달 말일마다 노트에 통장 잔액을 적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은행 이름이랑 금액만 적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돈이 새는 걸 바로 알 수 있대요. 어느 달에 갑자기 100만 원이 줄어들면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다음 달에는 조심하게 되더랍니다. 6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이건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새는 돈을 막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매달 나가는 돈들이 있거든요. 안 쓰는 보험, 안 보는 케이블, 안 다니는 헬스장 이런 것들이요. 한번 쭉 점검해보시면 매달 2, 30만 원씩 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36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이 돈을 비상금 통장에 넣으면 1년에 360만 원이 자동으로 모이는 겁니다. 68세 최영자님은 작년에 통신비랑 보험을 정리하셨어요. 쓰지 않는 보험 3개를 해지하고 통신비 요금제도 바꾸셨더니 매달 15만 원이 줄어들었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본인 취미 생활도 하신대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들 중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면 결국 안 하게 돼요.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바로 통장 하나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런 겁니다. 집이 있으면 안전하다. 자식한테 많이 줄수록 나중에 더 잘해준다. 돈은 나중에 또 벌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위기 때는 벽돌일 뿐이고 자녀에게 다 내어주면 정작 본인이 위험해집니다. 올바른 원칙은 이겁니다.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현금이 진짜 자산이다. 자녀 지원은 총 자산의 10%까지만. 비상금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 없으면 한 번의 병원비에도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 이자가 매달 연금을 갉아먹습니다. 자녀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 부모로서의 자존감도 무너지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건강까지 해칩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통장에 비상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자녀한테 손 벌릴 일이 없으니까 관계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여행도 가고 친구들하고 차도 마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현금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비상금 통장을 여는 겁니다. 금액은 상관없어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일단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돈을 넣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노후의 첫 안전벨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생활비 통장에서 먼저 쓰고 비상금 통장은 정말 큰일이 아니면 열지 마세요. 그 돈이 쌓이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 정말 유리한지 아니면 손해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결혼은 자녀의 시작이고 현금은 부모의 평안입니다. 자녀는 이제 시작이니까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이미 수입이 끊긴 상태니까 지금 가진 현금이 전부입니다. 그 현금을 지키는 게 바로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현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통장을 열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든든한가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